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0.75%냐, 1%냐?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우리 코인에도.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잊어라. 이 분석가들은 내년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 올해는 아니고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겠죠. 0.75 아니면 1%. 그리고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크레딧의 에릭 닐슨은 CNBC에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높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모두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틀란타 연준이 이번 GDP 1분기는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2, 4분기도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공식적으로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이. 자, 그런데 GDP가 내려가든 경기 침체가 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금리 인상을 쭉쭉쭉 계속해서 할 것이다. 제롬 파월도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상반되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얼마 전에 발표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코어 인플레이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6월 중순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7월에는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벗어난 것은 에너지 관련 상품뿐만이 아닙니다. 밀, 옥수수, 대두, 보리, 귀리, 커피, 오렌지 주스, 심지어 닭 날개 가격까지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입니다.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따라서 CPI 하락은 연준이 내년 초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또 다른 촉매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경기 침체까지 온다면 돈 풀어서 경기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금리 전략가이자 전 뉴욕 페드 분석가인 마크 카바나는 목요일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경제팀이 2022년 경미한 경기 침체와 더 낮은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따라 우리의 금리 예측을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측입니다. 여기 오렌지 색깔 라인이 보이죠? 이 오렌지 색깔 라인이 예전 예측입니다. 예전에는 2023년 6월쯤 되면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쭉. 그런데 이걸 바꿨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올 말쯤 되면 그때부터 거의 동결해서 내년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쭉 빠질 것이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입니다. GDP는 올 초에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2, 4분기도 마이너스, 3, 4분기도 마이너스, 4, 4분기도 마이너스, 그리고 내년 초 2023년에도 역시 마이너스. 이렇게 리세션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CE란 개인 소비 지출. 이 수치가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꺾이기 시작해서 쭉 빠질 것이다. 하향으로 접어들 것이다. 소비 지출이 빠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 색깔 라인은 비고용 수치 예측입니다. 지금은 비고용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도 기뻐하고 있죠. 지금은 고용 수치가 너무나 좋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원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계속해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됩니다, 직원들을. 그러면 이제 비고용 수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을 좀 살려내야 되겠죠. 이렇게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 자, 그리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미국의 빚입니다. 빚. 이 사이트는 usdebtclock.org,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의 빚은 지속적으로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죠. 미국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만 가고 있는데 대략 뭐 한 5년에 40% 정도씩 빚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빚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면 이자도 올라가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더 찍어서 더 많이 빌려와야 됩니다. 더 많이 빌려오면 빚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빚이 더 많아지니까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죽음의 소용돌이 자주 목격을 했었죠. 테라루나 사태 기억하시나요?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걸 차트로 보여주는 게 바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건데요. 이 차트는 미국의 기준 금리 그리고 5년물 미국 국채 곱하기 미국의 빚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자를 얼마큼 내야 되는지가 나오죠. 너무 이자가 높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찍어내면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치가 이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30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초록 색깔 박스가 보이죠? 이때가 금리 인상을 멈춘 시기입니다. 1989년 이때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해서 멈춰서 요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자를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니까 1995년 4월에 또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거 수치를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2000년에 또 한 번 내리고, 그리고 2006년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 2019년에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가 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빚이 너무나 높죠. 그런데 나 그런 거 몰라, 신경 안 써, 그냥 인플레이션만 내리면 돼 하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팍 뚫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염없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여기서 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 라인 위로 뚫고 올라가서도 계속 유지가 될 때도 있죠. 요 정도만 해도 한 6개월입니다. 요 정도는 뭐 3, 4개월 되는 거고, 요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요 기간이. 요 때는 바로 닫자마자 내려왔고, 지금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축적인 묻지마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요 수치로 보자면, 이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1억 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다 써가지고 꽉 찼습니다. 1억 원 빚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되는데, 원금은 못 갚아도 기본적으로 갚아야 되는 미니멈 이자가 있죠. 이거라도 갚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코인도 잘 안 되고, 이 코인이 이렇게 하락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갚지. 큰일 났죠. 그러면 카드를 하나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서 이걸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활도 하고 빚도 갚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절망인데, 그러면 또 하나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또 이 빚을 갚고, 그러면 또 카드를 만들어서 또 갚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빚이 많으면 카드를 안 만들어 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카드 회사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카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중요하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겠습니다. 이자가 5%면 뭐 1년에 이런 카드 한 2개씩, 3개씩 만들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자가 10%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카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를 1년에 2-3개씩 만들었는데 이제는 막 대여섯 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카드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자가 더 많아서 더 많이 또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하급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에 카드 100개씩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카드를 1000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인 겁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걸 천천히 더디게 갈 수 있게 지금은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수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이자가 너무 많아지면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빨리 붕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올리는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내년에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자료들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큰 방향을 가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의 빚, 그리고 돈 찍어서 이자 갚기, 이런 카드 무제한 만들기,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뭔가 딱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리 정책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긴장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임의로 알 수 없는 이해관계 속에서 유통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달러, 이런 부패한 금융 권력에 도전하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명합니다. 다음 달에 비트코인 유통량이, 그 다음 해에 비트코인 유통량이 벌써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나와서 딱 발표를 하는 이런 게 아닌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상용화는 계속 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알트코인들, 우리들의 알트코인도 지금은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험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